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요즘 살기가 녹록치 않은 세상이죠. 다들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엔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과 절망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젊은 청춘들이 더욱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 많고 생각 많은 젊은 청춘에게 따뜻한 조언을 전하는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은주 지음, 메이분에서 펴낸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는 27살에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저자가 25년간 CJ,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모토로라 등을 거쳐 구글 본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그녀는 어떻게 구글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직장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스마트워치를 디자인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24년 만에 구글에서 선정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기까지 그녀가 고집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끝까지 나답게라는 신념이었죠. 덕분에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삶의 전환기에 서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들에게 말합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30살은 마음먹은 만큼 성공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당신답게 걸어가라고. 이 책은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자책하는 30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김은주 지음 챕터 1.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조직과 사연들을 알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감을 잡는데 구글은 입사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세상 천재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을 뿐 여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종종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꿈파리의 장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매우 장대하지만 모호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온갖 철학적 해석과 의미가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낸다.
다른 사람들의 꿈파리 쇼를 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두 가지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것.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하면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는 걸로 풀고 할 일은 미루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미치겠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1년이면 충분히 헤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동안 나는 애써 최악은 아닌 듯 가장하며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 자신이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학대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 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몸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당분과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당신 마음도 쉴 곳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거다. 거길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때 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도 어떻게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 1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돌아봐 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구나.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자학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도 학대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가 숙제를 내주었다. 첫째,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마다 칭찬하기. 둘째,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기.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일도 빼놓지 않고 투두리스트에 적었다. 할 일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반쯤 해결된 듯 느껴졌다. 미팅 잡기나 이메일 보내기 같은 단순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적힌 일을 2개 해내면 새로운 일이 3개쯤 더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진행 여부가 보이니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작은 일을 처리하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문화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가 실리콘밸리의 특성 때문인지, 구글이 나와 잘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인지 등등. 그러자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로 팀을 옮길 수 있었다. 구글의 꿈파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낭독을 시작했다. 매일 1시간씩 원서 낭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회복되어 갔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구글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와 일하고 싶다는 동료들도 생겼고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후배도 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600명이 넘는 부서 디자인팀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구글에서 경험한 시련기는 어둡고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갑각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껍데기를 벗고 맨살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맨살의 과정과 시간 없이는 더 큰 껍데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간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는 듯하다. 담을 그릇이 커졌으니 이젠 열심히 채워볼 참이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떠나온 미국 유학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 반경은 더 작은 우물 속 같았다. 한국 교회,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친구들. 이러려면 왜 타국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좌절감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안 되는 영어로 유독 버벅거린 날, 멀리 한국에서 엄마 소식이 들려온 날, 그런 날은 어김없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식물도 화분갈이를 하면 몸살을 앓는데 하물며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터전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 짐 싸자. 그렇게 다독이고 내팽개치고 다시 힘을 내는 세월을 10년쯤 보냈을 때 문득 깨닫게 되었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때서? 살면서 피해야 하는 일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다. 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물안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개구리인 게 싫으면 개구리 안 하면 된다. 근데 사실 태어난 걸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개구리가 어때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고 고립된 세상에 살면서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을 뜻하는 한국 속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라. 큰 꿈을 품고 가능한 모든 것에 도전해봐라. 이런 말에 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넓은 바다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정말 넓고 짜고 파도로 넘실거렸습니다. 바다로 나온 이후 내 삶은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먹이를 찾는 법도, 바다거북과 대화하는 법도, 물고기들과 친구가 되는 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나는 고래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쉴 수 있는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도 있고 편하게 대화할 개구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지만 그래도 바다를 벗어나 쉴 수 있는 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워졌고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바다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향 우물안 친구들은 나를 대단한 개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바다거북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는 섬은 너무 멀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 그곳을 떠났는데 바다로 둘러싸인 더 작은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몇 년 후에야
다른 섬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웃한 섬에 방문해 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개구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만, 우물 아닌지 바다인지 섬인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아닌 바다개구리 같은 새로운 무엇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개구리로 태어났고 그래서 개구리로 산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할 때마다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고 헤엄칠 기분이 아니면 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다 친구들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여전히 큰 모험입니다. 바다에는 나 같은 작은 개구리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우물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섬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행복한 개구리예요. 구글의 업적 평가 시스템은 사람 피말리기로 유명하다. 일단 화려한 글솜씨로 자기 평가서를 써내고 6, 7명의 동료 평가자를 지목한다. 승진 대상자라면 승진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구글은 승진도 셀프 서비스다. 본인 스스로 승진 타이밍을 정하고 승진 케이스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는 더욱 산 넘어 산이다.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조종이란 걸 하는데 왜 A가 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왜 B는 안 되는지 치열한 신경전과 공방전이 펼쳐진다. 거의 2달 넘게 이어지는 이 과정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지만 특히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말 고역스러운 여정이다. 내성적인 기질이거나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직군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스템이다. 감수성 높은 디자이너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자존감에 상처가 난다. 2020년 평가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2019년에 처음으로 업적 평가를 겪으면서 멘붕을 겪은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장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 평가서에는 다 담기지 못하는 개개인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점, 평가가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의 글을 구글 전체 디자인 그룹에 공유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개구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졌다. 이메일은 더 많은 그룹에 공유가 되었고 수많은 공감의 이메일이 오갔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온 사람들도 있었고 1:1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지나온 고군분투를 밝히며 개구리인 걸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개구리 커밍아웃을 보게 될 줄이야. 그렇다. 혼자가 아니다. 나만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 모두 함께 힘내자. 쫄지 마. 안 죽어. 2000년대 초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을 일으킨 밀리언셀러가 있다.
바로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이다. 칭찬에 인색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정의식이 만들어낸 열풍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나는 이 칭찬 열풍이 사뭇 불편했다. 그 누구도 고래가 왜 춤을 춰야 하는지, 춤추는 고래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다들 고래가 춤을 춘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고래를 춤추게 만든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모습이 거북했다. 나중엔 칭찬보다는 칭찬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칭찬의 기술에 대한 온갖 강조와 이론이 유행했다. 이 모든 것이 참기름집 장사꾼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 더 많은 기름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 같았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화자의 욕망이 불편했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좌절하는 청년들을 괜찮아 라는 말로 위로하는 책과 말이 늘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 분류에 빠진 지금은 더더욱 칭찬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산책을 하다 문득 궁금해져 중학생 딸아이에게 물었다.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누군가 괜찮아 하고 토닥인다면 어떤 기분일지. 딸아이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외쳤다. 저리 가 좀 제발. 이유를 물으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건 나를 몰라주는 거라서 더 속상하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맞춰 괜찮아져야 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나 또한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다. 당신이 뭘 알아? 2020년 11월 시애틀 지역 한인 IT 전문가 모임인 창발의 초청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마지막 조언 한마디를 나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마디가 나의 강연 내용을 통틀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나 보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었다며 쫄지 않겠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생각해보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은 괜찮아가 아니라 쫄지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지 않은 상황이다. 괜찮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 상황은 한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미 닥친 현실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현실이다. 대체적으로 겁이 나는 상황은 어떤 일의 결과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든가 예측되는 결과 중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다. 하지만 커리어와 관련한 것은 적어도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은 없다. 내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려보거나 구독자 0명의 유튜브를 시작해보거나 회사 100군데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턱대고 연락해보는 일 중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은 없다. 대면 교류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는 얼굴 마주보고 화끈거릴 일도 거의 없다.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파도가 일렁일 때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함께 뛰어서 파도 위로 올라타야 한다. 무섭다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느새 물을 잔뜩 먹고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 밀려나 버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전역에 거친 파도를 만들어 놓았다. 기업 파산 소식과 직원 해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었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파도에 올라타 이 파도가 나를 넘어가게 해야 한다. 모두 힘든 시기다. 파도를 넘자. 쫄지 마. 안 죽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다면 신박한 마음 정리의 기술. 커리어 장수의 비결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재미를 느끼려면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하고, 커리어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자존감으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채용 면접이나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유독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체로 본인 콘텐츠에 애정이 없는 경우다. 본인도 좋아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설득될 리 만무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일단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가야 할 곳과 실천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자존감은 마음의 영역이라 세 가지 모두 쉽지가 않다. 만약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문제인식도 쉽고 실천 방법에 대한 정보도 널려 있어서 실천만 하면 된다. 영어 공부 또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쉽고 방법도 다양해서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마음은 내 상태를 인식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문제인식조차 안 되니 변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수렁에 빠지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방황하게 된다. 모든 정리의 시작은 분류하는 것이다. 집 청소든 서류 정리든 습관이든 남길 것과 버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분류를 한다. 마음 정리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고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 마음의 분리수거. 남길 것, 나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생각.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럴 리 없어. 부정.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바로 버려버린다. 샤넬백을 선물 받고는 그게 샤넬백인지 모른다. 나 기분 좋으라고 괜히 한 소리일 거야. 꼬인 해석. 분명 칭찬인데 욕으로 여긴다. 샤넬백을 선물 받고는 짝퉁이라고 생각해 처박아둔다. 그럼 뭐해. 다른 걸 다 망쳤는데. 편향 해석. 칭찬 내용을 새기지 않고 다른 것을 연상한다. 샤넬백을 선물 받았는데 오늘 망친 머리 때문에 우울하다. 좋은 말과 생각은 곱씹어서 소화시키고 마음의 영양분이 되도록 저장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다미님이 나에 대한 좋은 평을 들었다고 말해줬다. 한 귀로 흘러가려는 걸 한 번 곱씹고 마음에 담았다. 잘했다. 2019년 11월 20일 일기 중에서. 버릴 것, 마음의 쓰레기. 쓰레기는 얼른 버려야 썩지 않고 날파리도 생기지 않는다. 처음엔 쓰레기로 판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속도도 빨라진다. 마음의 쓰레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얼른 쓰레기통에 버린다. 남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 예를 들어, 너 살쪘다? 너 오늘 옷이 왜 그래? 화장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불필요한 말은 쓰레기다. 누가 나한테 쓰레기를 주면 어떻게 할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황진영, 유튜브, 무례한 말에도 내공 있게 대처하는 마음챙김 중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난 역시 안 될 거야.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경우, 과거는 과거로 버려야 한다. 지원해봤자 떨어질 거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나를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망해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로 현재의 나를 겁주는 경우, 혹시나 이런 쓰레기를 가득 안고 사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얼른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리 잡은 마음덩어리를 도려내는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 피할 것.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빈정되는 사람과 콘텐츠. 버리고 남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애당초 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인다. 물건도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시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한다. 마음 공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넣고 분리하고 버리고를 반복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아예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현명하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빈정되는 사람과 콘텐츠는 피하고 멀리하는 게 좋다. 나쁜 기운은 고약해서 악취가 오래 남는다. 뉴스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 그래서 광고로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스토리들을 내보낸다.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 가짜를 예쁘게 포장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겁장이라서 자신의 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한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하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감정을 구체화해서 정신의 실체를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막연히 기분이 언짢은 상태, 우울한 상태, 괴로운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원인을 파악하고 나의 내면과 만나야 한다.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나 자신을 만나야 위로도 하고 치유도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미지의 생물, 머나먼 우주의 행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에서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나답게 산다는 것, 그건 어떤 걸까요? 주위의 환경과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원동력이란 걸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부디 여러분께서도 자신감 잃지 않고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